여러분은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기쁨조 양성학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 학교는 겉으로는 평범한 예술 학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김정은과 최고위층의 요구에 맞춰 운영되는 특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극소수의 선택된 여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선발된 여학생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교육과 훈련을 강제로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탈북담이 아닙니다.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기쁨조 양성의 참혹한 현장,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 한 여성이 국정원에서 최초로 밝힌 용기 있는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은이라고 합니다. 북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평범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었죠. 물론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업 도중 갑자기 문화성에서 호출이 왔어요. 당장 내일 오전 8시 문화성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들은 이유도 묻지 않았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갔죠.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은 늘 두려운 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화성 건물에 도착했을 때 문화성 간부가 긴장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말이죠. 앞으로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두고 있는 특급 예술 교육기관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쩌면 김정은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였어요. 학교 위치, 학생 신상, 교육 내용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만 세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 후 도착한 학교는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했으며 담장이 너무 높고 철조망이 얽혀 있었어요. 게다가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만 3번을 받아야 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쉽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둔다는 특급 예술 학교라니까요.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다녔어요. 담당 관리자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요. 일반적인 무용 기법이 아닌 최고위층을 위한 고급 예술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 첫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죠. 제게 주어진 교육 자료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용이라기보다는 접대를 위한 몸짓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남성 앞에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15살부터 19살까지의 어린 소녀들이었죠. 모두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수업 중에도 몸을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수업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 되어갔어요. 최고위층 개인 접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저는 기쁨조 선발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검사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죠. 소녀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를 하나하나 측정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신체 검사였어요. 소녀들을 옷을 벗기고 몸의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녀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검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이 있었죠. 제가 추천했던 영미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관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탈락한 학생과 그 가족은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미의 가족 전체가 처형되었다는 거였죠.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무서운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신들이 탈락하면 가족들까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수업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자해한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울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치던 순이는 겨우 16살이었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죠.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예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기쁨조를 양성하는 지옥이었죠.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날 저희는 김정은의 생일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꼈던 제자 미영이 그 공연의 주역으로 선발되었죠. 17살의 미영은 춤솜씨가 뛰어났고 얼굴도 예뻤어요. 하지만 공연 연습이 시작되면서 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공연 이틀 전 미영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 점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죠. 그냥 다른 학생으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사흘 후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미영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왼쪽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미영을 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계속 떨렸고 제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어요. 의무실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만 처방했죠. 진단서에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후 일주일을 더 버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새 울기만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미영을 보며 더욱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미영은 죽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17살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는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의 죽음 이후 학교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어요. 기쁨조 선발 과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행방에 대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더 끔찍했어요. 어느 날 관리자가 실수로 말을 흘렸습니다.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바로 처형된다는 거였어요.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수용소에 보내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추천했던 영미도 벌써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과 어린 남동생까지 모두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와서 저에게 미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한마디라도 세면 저도 미영과 같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생도 교사도 심지어 관리자들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늦게 남아서 학교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기쁨조 선발 과정 문서, 교육 과정표, 학생 명단까지 모든 것을 USB에 담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자료는 김정은과 고위층들의 접대 지침서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최고위층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실감했죠. 학생들의 사진도 몰래 찍었습니다. 손목에 자의 흔적, 부은 눈, 야윈 모습들을 기록했어요. 미영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도 찍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USB에 자료를 저장하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갑자기 나타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탈북 경로도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압록강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심리적 준비였어요.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수진이라는 16살 아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아이의 빈 침대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USB를 확인했어요. 80개가 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조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었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남한에 가져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탈북 당일 저는 새벽 3시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USB를 속옷 안에 단단히 숨겼어요. 기숙사에서 나오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피해 우회로로 나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 담장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평소라면 10분 거리인데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담장에는 철조망이 얽혀 있었지만 미리 조사해둔 약한 지점이 있었어요. 철조망을 넘을 때 팔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온 후 압록강까지는 도보로 12시간이 걸렸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죠. 추격자가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이틀 만에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고 폭도 넓었어요.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었어요. 10월 중순이라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USB를 물에 젖지 않게 머리 위로 들고 헤엄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북한 경비대가 저를 발견했어요. 후레쉬 불빛이 제게 향했고 곧바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에서 총알이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를 들으며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고 헤엄쳤어요. 다시 물 위로 올라와 보니 북한 경비대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총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죽더라도 중국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20m가 가장 길었어요. 팔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깨어나니 어둡고 좁은 방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어깨 총상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에서 라오스로 이동했어요. 목숨을 걸고 산길을 넘나들며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질식할 뻔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2주가 걸렸어요. 정글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기와 독충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넘는 여정의 끝이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방콕의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말이에요. 이후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전하다고 말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국에서 일주일을 머문 후 저는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정원 시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USB가 아직 속옷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어딘가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시설이었어요. 저는 개별방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먼저 제가 탈북 과정에서 다친 상처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쁨조 양성학교에서 일했다고 말하자마자 조사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고위급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USB 이야기를 꺼냈어요. 북한 기쁨조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즉시 USB를 요구했어요. USB를 건네주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관들은 즉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본 조사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쁨조 선발 과정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볼 때마다 조사관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어요. 김정은과 고위층의 접대 지침서를 보는 순간 한 조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나머지 조사관들도 말을 잃고 있었어요. 미영이 부상당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조사관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매일 8시간씩 자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기쁨조 선발 과정, 교육 내용, 학생들의 상황, 미영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조사관들은 처음에는 제 증언을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믿기 어려웠나 봐요. 하지만 USB 속 자료들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쁨조 학생들의 명단과 사진을 보면서 조사관들은 경악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의 딸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걸었지만 이 모든 증언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목숨 걸기였어요. 북한의 최고 기밀을 폭로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조사 마지막 날 고위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요. 이 자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미영과 영미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면서 저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게 배정된 방을 보고 놀랐어요. 북한에서 살던 곳보다 훨씬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에는 부드러운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과 의자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식당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풍부하게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원 생활이 며칠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고 폭언이나 폭력이 전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담 시간이었어요. 심리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기쁨조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 미영의 죽음,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상담사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살아남아서 증언해준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어요.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과 표현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컴퓨터를 쓸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서 책을 자유롭게 골라 읽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책들이 여기에는 모두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자유와 안정감에 대한 감사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의료 혜택이었습니다. 제가 탈북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을 세심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교육 시간에는 남한의 법과 제도에 대해 배웠어요. 인권의 개념,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까지 북한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2개월째 되던 날, 저는 정원에서 꽃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영과 영미 그리고 수많은 기쁨조 학생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나원을 나가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 반드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죽은 아이들의 대신 살아있는 증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서울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번화한 거리를 보는 순간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처음 배정받은 집은 성북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제 공간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지하철, 버스, 카드 결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너무 많은 물건들 때문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기쁨조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예요. 미영과 영미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활동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져온 USB 자료의 일부를 보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강조했어요. 그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북한 기쁨조의 실상을 알렸어요. 청중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해외 활동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국제인권단체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북한 기쁨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상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저는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된 모든 소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기쁨조 학생들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다른 탈북민들과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아픈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기쁨조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국내외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어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렸어요. 젊은 세대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 기쁨조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도 열었습니다. 미영과 같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에 추도했습니다.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방문해 북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젊은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어요. 제 경험이 정책 제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 기쁨조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와도 협력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증언할 기회가 생겼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 기쁨조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제 활동 때문에 혹시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북한 기쁨조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처음 성북구 원룸에서 시작했던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마포구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자유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매일 아침 그 바람을 맞으며 진정한 자유를 실감해요. 일상생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특히 서점에서 자유롭게 책을 고르는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북한에서는 늘 감시받는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밤에 잠들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활동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북한 기쁨조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희망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해요. 단체 설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부터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근 직원 5명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에서의 강연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기쁨조 출신이나 유사한 경험을 한 북한 여성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온라인 캠페인도 직접 진행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이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진실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트라우마의 극복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미영의 죽음과 기쁨조 학교에서의 기억들이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전문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들을 오히려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미영과 영미 같은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국제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유엔과 협력해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 증언과 자료들이 국제사회에 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북한에 남아있을 기쁨조 학생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소녀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입니다. 제 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언젠가는 모든 북한 여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권력 중심에 있는 39호실의 핵심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평양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거 가지고 사라진 자료인데요.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문서 안에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은밀한 자금 흐름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성주라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실명을 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립니다. 저는 한때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으로 10년이 넘게 일을 했었어요. 제 주요 임무는 비자금 운반이었습니다. 한 번은 500만 달러를 외교관 가방에 넣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검문대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들킨다면 즉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컸어요.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평양에서 상류층 생활을 즐겼습니다. 좋은 아파트, 넉넉한 배급, 해외 가전제품들. 제 아내와 두 아이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주민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호텔 로비에서 동료와 헤어진 후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처음 보는 조선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절박했죠. 경계하며 손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가 제 고향 마을 이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교관님 맞으시죠?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경계심에 거절하려다 그의 손에 든 작은 메모리칩을 봤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주위를 살폈죠. 감시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만 약속하고 그를 따라갔어요. 호텔 근처 작은 카페,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탈출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에서 영상이 재생됐어요. 처음엔 화질이 나빠 무슨 영상인지 몰랐습니다. 점점 선명해졌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해골 같은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빈병, 썩은 음식을 주워 먹었어요. 눈빛은 생기가 없었죠. 다음 장면은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아비규환처럼 몰려들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피가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쌀 한 포대를 얻기 위한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서방 세력의 선전이죠. 우리 조국을 모함하려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럼 이건요? 남자는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제 동료였던 전 외교관이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국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작년에 사라졌던 사람이었죠.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 뼈만 남은 몸, 멍든 얼굴. 저는 곧바로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모두 서방의 거짓 선전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CIA, 국정원?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자는 차분했습니다.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잖습니까? 부정하지 마세요. 카페를 뛰쳐나와 골목에 쓰러졌습니다. 구토가 났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변명들이 맴돌았습니다. 선전일 뿐이다. 조작된 영상이다. 반역자들의 속임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1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운반한 돈은 주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한 것이었죠. 제 손에는 그들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후 영상 속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부정했어요. 서방의 조작된 선전이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0년간 충성해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39호실 간부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고 실세들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석호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있네. 중요한 논의가 있을 테니 참석하게. 그는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베이징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간부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들여온 시계가 최고야. 다음 달 유럽 출장 때 김정은 동지의 요트 부품도 확보해야 하네.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러나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석호가 취기가 오르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함경도에서 올해 수확량이 형편없다는군. 하지만 할당량은 채워야지. 그게 인민의 의무 아니겠나?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땅히 그렇다며 동의했어요.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전히 믿었으니까요.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지난달 청진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식량 부족으로 소요가 있었다더군. 군대를 투입해 진압했지. 김석호가 말했어요. 다른 간부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수령님 동상은 굴뚝같이 세웠다지? 모두가 크게 웃었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뒤척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과 간부들의 말이 교차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의 일시적 문제일 뿐 우리 체제는 완벽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나흘 후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아직 숙취에 빠져 있었죠. 혼자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놓인 중국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어를 공부했기에 대충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함경도 지역 대기근 수천 명 아사 추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석 달 전 방문했던 지역이었어요. 김정은의 지시로 곡물 수확량의 70%를 강제로 수거해 평양으로 보냈던 바로 그 지역. 기사는 구체적인 마을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진 인근 마을들에서 하루 평균 20명이 굶어 죽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골처럼 마른 아이가 죽은 어머니 곁에 앉아있는 모습. 그 아이의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여성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 먹을 것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당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민은 수령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의 명령에 복종하세요. 지금 그 여성이 바로 신문 사진 속 죽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식량을 빼앗았고 그 결과 수천 명이 죽었던 거예요. 제가 살인자였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객실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탈북자가 보여준 영상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기사 속 구체적인 정보들, 제가 방문했던 그 마을들,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번화가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 모르고 살아갔죠. 반면 우리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체제가 선전하는 강성대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행세를 했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렸어요. 회의 중에 멍해지거나 문득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죠.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본 후엔 그 어떤 거짓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변화를 처음 눈치챈 건 김석호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요즘 왜 그런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일주일 후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평소와 달리 보위부 요원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평양으로 돌아가게. 중앙에서 호출이 왔어.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렸어요.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보위부 요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요.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숙청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았죠. 무슨 이유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세한 건 평양에 가면 알게 될 걸세. 대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미 저는 의심받고 있었고 돌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다급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 갑자기 귀국 명령이 떨어진 걸까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답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김석호의 부하가 술에 취해 실수로 말했어요. 비자금 300만 달러가 사라졌대. 누군가 빼돌린 거래. 보위부에서 조사 중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관리하던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분명했어요. 아마도 김석호겠죠. 그는 항상 제 자리를 노렸고 이제 완벽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저를 배신자로 몰아 숙청하고 제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략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베이징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간다면 어떤 운명이 기다릴까요? 고문, 강제 자백, 그리고 처형. 북한에서 배신자의 말로는 하나뿐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제 가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연좌제로 수용소행이 될 게 뻔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문을 열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짐 다 꾸렸나? 비행기가 4시간 후에 출발한다.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어요. 이들은 저를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어요. 물소리를 배경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태연하게 말했어요. 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잠시 아래 로비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동행하겠소. 한 요원이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향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원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를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빨리 나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열렸습니다. 1층이라 바로 뒷골목으로 빠질 수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창문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새벽녘 베이징의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며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렇게 베이징 뒷골목을 달리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의지할 곳은 없었죠.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라는 사실만 확실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호텔에서 급하게 나온 터라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다행히 여권과 신용카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보이부가 추적할 테니 오래 사용할 순 없었죠. 작은 여관에 숨어 다음 행동을 고민했어요. 탈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전국에 제 사진이 배포될 거예요. 숨을 곳은 없었죠. 문득 몇 달 전 만났던 한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국인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고 했었죠. 당시엔 그가 남한 정보원이라고 의심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그 명함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가 받았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30분 후 완샹 쇼핑몰 3층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이미 추적 중일 수도 있었어요. 커피숍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결심하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한 정보원과의 접촉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제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국경마다 북한의 추적 요원들이 있었죠. 정보원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북한은 저를 잡을 수 없었죠. 계획은 세워졌지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평양에 있었죠. 제가 탈출하는 순간 그들은 인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한은 늘 그런 식으로 통제했어요. 한 사람이 배신하면 가족 3대를 모두 처벌하는 연좌제였죠.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7살 딸 지은이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가 돌아오면 뭐 가지고 올 거예요? 떠나기 전 그녀가 물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보원에게 물었어요. 제 가족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당신의 가족을 철통같이 감시할 겁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는 처형되고 가족들도 수용소로 보내질 거예요. 적어도 제가 살아남아 진실을 알리고 언젠가 그들을 구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이 길 오전 10시 외교관 신분으로 서류 전달을 핑계 삼아 남한 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망명을 선언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전날 밤 가족들에게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 당장은 너희를 구할 수 없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제가 이제는 그 체제의 적이 되어 가족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정보원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냉정하게 대처하십시오. 대사관 문턱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막을 수도 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었죠. 정보원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외교관 복장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대사관 방문을 위한 공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비자금 관련 기밀문서 복사본도 챙겼습니다. 남한에 도착하면 필요할 테니까요. 남한 정보원의 마지막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의심받지 마세요. 대사관 문턱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들리지만 실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로비로 내려가자 낯선 요원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그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차 안에서 요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전에 대사관에 서류 전달하고 오후 비행기로 평양 돌아갑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 계획이 틀어졌어요. 본래는 혼자 대사관에 가려 했는데 이렇게 감시가 붙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안을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 아들, 딸?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모두 함께 파멸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게.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가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운전사에게 신호했고 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요원 하나가 저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그가 기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잠시 고민했어요. 창문은 없었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서류가 필요해졌어요. 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의심 없이 저를 따라왔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주변을 살폈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때다 싶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라! 요원의 외침이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앞에는 택시 승강장이 보였고 막 출발하려는 택시를 향해 뛰었어요. 뒷좌석에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빨리요. 운전사는 놀랐지만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요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는 빠르게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택시는 시내로 향했고 저는 끊임없이 뒤를 살폈습니다. 곧 다른 차량들이 추적할 테니 경로를 바꿔야 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몇 블록을 걸은 후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 바로 출구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 택시를 잡아 비로소 한국 대사관 근처를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온 베이징에 제 사진이 배포됐을 거예요. 대사관 100m 전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의심스러웠죠.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보위부 요원 넷이 내렸어요. 박성주, 여권 검사하겠소.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들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에 타시오.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갑자기 팔을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대사관 철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에 도달해 필사적으로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망명 신청합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재킷을 잡아당겼습니다. 몸을 비틀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히며 보위부 요원들과 저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저는 안전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망명 신청합니다. 드디어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대사관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창밖으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안전을 위해 곧 이동해야 합니다. 대사관 보안 책임자가 말했어요. 베이징에 오래 머무는 건 위험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를 다시 잡으려 할 테니까요. 이틀 후 깊은 밤에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벤에 타자마자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필리핀으로 갑니다.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겁니다. 제3국을 거쳐가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중국은 북한에 저를 넘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절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후 바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드디어 한국 영토를 밟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유와 공포, 기대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주 씨, 국정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들을 따라 VIP 통로로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데 사진 한 장 찍히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았어요.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 체제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의 비자금 루트, 39호실의 운영 방식, 8조 원 규모의 자금 흐름.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국정원 조사관이 물었어요. 스위스 은행, 중국 위장 기업, 러시아 자금 세탁소를 거쳐 김정은의 개인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 돈으로 핵개발, 사치품 구입, 측근 관리를 합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도 말이죠. 일주일간의 철저한 조사 후 국정원 책임자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증언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비자금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어요. 적어도 제 선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한의 문화, 경제, 법률 등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밤마다 우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어느 날 국정원 요원이 다시 찾아왔어요. 북한 당국이 박 씨 가족을 함경북도 수용소로 이송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 구할 방법은 없나요? 간절히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자유의 날이 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저를 데리고 서울 강남의 원룸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당분간 지내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그는 신분증과 지원금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원이 떠난 후 방 안에 홀로 남았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이었지만 그 자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곳에선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 거리에 나섰어요. 하나원에서 서울지리와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강남역에 도착하자 넘쳐나는 사람들의 물결에 압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죠. 사람들의 얼굴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늘 굳은 표정이었지만 여기선 다들 자유롭게 웃고 대화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없었어요. 눈을 마주치더라도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죠.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아직도 북한식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저 사람은 어디서 왔지? 하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형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수천 가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전체 국가 상점보다 더 많은 물건이 한 건물 안에 있었어요. 식품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넘쳐났고 의류 매장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 양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한 사람 분량이라니.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요로움 앞에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반쯤 먹다 남긴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행동은 즉시 처형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저에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의 밤은 더 화려해졌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밝은 조명들. 북한의 평양은 밤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 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유, 풍요, 그리고 선택의 기회.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와 풍요를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 누릴 수 있을까? 특히 제 가족이.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행복과 슬픔, 감사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맛본 자유의 달콤함과 쓰라림 속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남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퇴소 2달 후 국정원 담당자가 연락해왔어요. 박 선생님, 국제인권포럼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참석합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포럼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박성주입니다. 저는 북한 39호실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던 외교관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8조 원 규모 비자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정은의 사치품 구매 내역, 해외 계좌 정보, 자금 세탁 경로까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북한 체제의 부패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최고 지도자는 수억 달러를 호화 별장과 요트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포럼 이후 저의 증언은 국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언론에서 북한 비자금 실체가 다뤄졌어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단체와 연계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강연을 다니며 제가 경험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북한을 증오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제 동포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이나 영어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쫓아가려 노력했어요. 남한 학생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들은 제 배경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주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감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왔으니까요. 작은 원룸에서의 일상도 소중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물에 비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진실을 알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평양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중심에 모두가 사망한 줄 알았던 인물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이죠. 국정원조차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경호라고 합니다.
한때 보이사령부 부국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공장 관리자들의 긴장된 표정, 완벽한 행사를 위해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윽고 김정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경호 인력을 점검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김정은과 함께 공장을 시찰할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저희 몸이 날아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선임 경호원의 김정은 보호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대피시키라는 외침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정은 또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경호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는 현장에서 즉시 대피했지만 수십 명의 기술자와 간부들은 그렇지 못했죠. 바닥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살아남은 이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사령부 부국장으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결함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부하가 초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순 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향했어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을 새워 현장을 조사했죠. 잔해 속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폭발 직전 안전 시스템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했어요. 이틀 후 저는 공장 관리자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서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말이죠.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정황이 계획적인 방해 공작을 가리키고 있었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 파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문진석이란 이름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이름이 사라진 인명 파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기공장 폭발 사건 조사 파일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우리는 가장 친한 동기였어요. 서로의 등을 맡길 만큼 신뢰했죠. 그 시절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두산 군사학교 3학년 실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순찰 훈련 도중 문진석과 저는 불법 월경을 시도하던 한 가족을 발견했어요. 군사학교 교범에는 명확했습니다. 불법 월경자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요.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아이를 안은 여성이 휩쓸리고 있었어요. 문진석은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죠. 그는 여성과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지휘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적성 임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문진석에게 징계가 내려졌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어요. 문진석은 곧 숙청되었고 그의 이름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저를 괴롭혔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 기억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온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사라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밤중 제 태블릿에 익명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메시지였어요.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호, 진실은 칠성처럼 밝게 빛난다. 칠성? 군사학교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던 암호였습니다. 문진석만이 알 수 있는 단어였어요. 메시지 아래에는 암호화된 좌표가 있었습니다. 해독해보니 평양 외곽의 한 건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첩보원을 시켜 그 장소를 조사했어요.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비밀 회합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군 내부 반체제 조직 칠성단의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문진석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옛 친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왜 지금 저에게 접촉해왔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의문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요. 이튿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움직여봤지만 그림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제 전화도 도청되고 있었고 제 부하들 중 누군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체제에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던 저는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제 위의 상관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장 폭발 사건 이후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권 내부조차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이제는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들, 제가 지켜온 명분들 모두가 흔들렸어요. 그렇게 의심과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 놓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교란 작전이 벌어졌고 반체제 인물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여러 보위부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체포된 인물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물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생필품들 사이에서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그곳에는 문진석의 친필 사인이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경호 형, 아직 믿고 있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진석이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의문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체제를? 아니면 내 양심을? 마음을 추스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진석의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메모는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죠. 이것이 제 첫 번째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진실이었을까요? 그날 밤 체포된 인물의 신문 녹화를 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칠성단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들의 신념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신문관의 폭력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무기공장 폭발 사고로 죽은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단지 가족이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함께 처벌받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는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문진석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 믿고 있습니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언제나처럼 어두웠어요. 불빛 하나 없는 도시, 목소리 하나 없는 거리. 그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충성과 체제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체포된 반체제 인사의 단호한 눈빛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평생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체제? 아니면 사람들? 제가 입었던 제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외침이었지만 제 영혼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같은 제복, 같은 사무실, 같은 동료들이었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된 거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보위부 간부로 행동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체제의 세력 색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했고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열정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문진석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전에 받았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은 별처럼 빛난다. 우리만의 암호였죠. 반나절 후 응답이 왔습니다. 별은 7개, 진실도 7개. 이렇게 칠성단과의 비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발각되면 목숨은 물론 제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동시에 보위부 내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심어진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담한 전략을 택했죠. 직접 인사이동을 요청한 겁니다. 상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만강 국경지대 보위부가 취약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구심 가득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던 상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승인했어요. 어쩌면 저를 평양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계획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국경지대 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양의 중앙 권력에서 벗어났지만 도리어 탈북의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는 칠성단 요원들과의 접촉도 더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동이 모든 감시를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단 연락책을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감찰국에서 저를 이중 가능성 인물로 분류한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가능성 인물, 이 분류는 곧 적색 경고와 같았어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탈북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칠성단 연락책을 통해 월경 경로와 시기,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전달받았어요. 준비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매일 밤 거짓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체제에 충실한 괴로, 밤에는 그 체제를 배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거짓말 속에서 진짜 최경호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제 부하 하나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책상을 몰래 뒤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감시는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칠성단 연락책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시간이 없다. 탈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위험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더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응답은 간단했어요. 일주일 후 준비하라. 일주일. 그것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자유 혹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의심을 피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마쳐야 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과 감시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 특별 작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칠성단 잔당 색출 작전이었어요. 국경 일대에 잠복해 있는 칠성단 조직원들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이었죠. 상부에서는 즉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가짜 작전을 통해 저는 합법적으로 국경지대를 살필 수 있었어요. 탈출 루트를 직접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작전팀 구성에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에 칠성단 연락책인 안정수를 투입했습니다. 안정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정보분석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칠성단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를 통해 탈북에 필요한 장비와 정확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전회의라는 명목하에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A구역은 지뢰받치고 B구역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구역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안정수의 말은 겉으로는 칠성단 색출을 위한 정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탈출 경로였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지도를 펼쳐놓고 최적의 탈출로를 찾았어요. 국경 순찰대의 이동 패턴, 지뢰 배치, 센서 위치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셋째 날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에서 특별 감찰단이 파견되었다는 정보였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죠. 더욱 불안한 것은 제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정된 날보다 일정을 앞당겨야 했어요. 감찰단이 도착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틀 뒤 자정, 정기 순찰을 명목으로 C구역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된 경로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필요한 장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위험하지만 빠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의 협력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고 무사히 넘어가면 그들이 저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기로 했어요. 작전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숙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상 위에는 제 군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제복의 계급장을 어루만졌어요. 이 제복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제복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제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에 잠긴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실에서 도망쳐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또 다른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도망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정, 순찰 명목으로 안정수와 함께 C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정기 보고를 하며 의심을 피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전을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국경 초소가 있는 정규 루트는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설산지대의 우회 루트를 선택했어요. 가파른 산길은 위험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2km만 가면 국경선입니다. 안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산길을 올라 마침내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 사이에는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순찰병들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찰조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 안정수가 재빨리 응사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섬광만이 번쩍였습니다. 달리세요. 제가 저들을 막을게요. 안정수의 외침에 망설였지만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어요. 총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왼쪽 팔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총알이 제 팔을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안정수의 총성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살아남아야 했어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얼음이 깨질까 두려웠지만 더 큰 공포는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자들이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정찰조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어요. 팔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준비된 계획대로 중국 내 협력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몇 날 며칠을 도망쳤어요.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항상 뒤를 경계하며 항상 긴장한 채로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담벼락 앞에 서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경호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이후 한국 대사관에서의 신문과 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의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김정은의 암살 시도, 칠성단의 존재, 내부 조직의 실태까지. 마침내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저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밝기였습니다.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담당 요원이 저를 임시 거주지로 안내했습니다. 도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혼자서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감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길을 걷다가 마주친 편의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점원은 그저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넸을 뿐 제 신분을 확인하지도 구매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거리가 더욱 붐볐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파트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김정은의 정치 체제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화면 속 북한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곳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 알지 못했던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북한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정보의 홍수, 선택의 자유, 두려움 없는 표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북한이 보여주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던 겁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저 자신도 말이죠. 창가로 다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정말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어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땅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점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북한 내부 정보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내부 권력 구조, 반체제 세력의 존재와 활동, 칠성단의 조직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8시간 넘게 진술하기도 했어요.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최경호 씨의 증언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기관 담당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증언이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된 아픔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어요. 그중 몇몇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탈북민 단체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풍선을 날리고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이 북한 내부의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 믿었어요.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어떤 장벽도 결국은 뚫고 흐르게 되어 있어요. 탈북민 모임에서 한 선배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과 시민단체의 강연에 참여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어요. 가끔은 안정수와 문진석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칠성단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탈북 후 1년이 지났을 때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북한의 남은 지인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했어요. 칠성단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제가 맛본 이 자유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증언자가 되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진실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보위부 부국장이 아닌 진실의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정체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26번의 암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김정은의 이야기, 그 체제의 민낯,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언젠가 북한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어올 그날까지